테슬라가 하는 거에 거의 모든 활동들을 1년 후에 거의 다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BYD 차량은 물론 차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가령 음성으로 여러 가지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되게 놀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ADAS 기능에서 차간거리 유지는 잘 되는데.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42만 대 그리고 427만 대, 이게 불과 5년 사이에 있었던 차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지난 5년 사이에 BYD의 판매대수 변화입니다. 사실 중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치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인데, 그런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BYD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미 지난해 테슬라를 추월을 하면서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차종은 BYD의 아토3, 우리나라 땅을 처음으로 밟은 BYD의 승용차입니다. 과연 가격만큼 값어치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익히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처럼 믿을 수 없는 그런 품질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BYD 자동차 그 디자인을 총괄하는 분은 볼프강 에거라고 이제 유럽 브랜드에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이를테면 알파 8C 컴페티치오네나 아우디 Q2 등을 디자인을 했던 분인데, 지금 이제 BYD 디자인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도자를 보니까 설명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중국 브랜드의 디자인 설명을 제가 처음 보도자를 접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토3의 디자인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바로 용입니다. 용. 그래서 특히 BYD 다이너스티 시리즈의 디자인 언어가 드래곤 페이스라고 그래요. 용의 얼굴. 예전에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잖아요. 용안. 용의 얼굴을 테마로 삼아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용의 얼굴을 가장 형성을 하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면 패널의 D필러는 재밌는 게, 이 D필러 테마가 뭐냐면 용의 비늘이래요. 비늘.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정말 비늘처럼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부터 테일램프까지 이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은 용의 형상과 움직임을 형상화했다고 하고요. 주간주행 등은 용의 수염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비상하는 용의 수염. 하늘 올라가니까 막 수염이 막 흔들리겠죠. 재밌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호불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 전시장 방문해서 이 차 디자인에 대해서 개인들이 남긴 글을 좀 보게 되면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별로다인 분도 있고, 생각보단 괜찮다. 근데 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중국 브랜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디자인이 결코 허술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겉모습 디자인에서는 뭐 선진 브랜드랑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세월의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실내랑 엑스테리어 디자인의 좀 테마가 좀 다른 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따가 실내 디자인 또 설명하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이 차가 고급형 트림인데 한국 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죠. 이온인지 아이온인지 어떻게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그 타이어를 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가 두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내 앉아보면은 시트 포지션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SUV 성격을 좀 더 강조한 그런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품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도어 뭐 디자인이라든지 단차라든지 문을 당겼을 때, 여닫을 때 무게감이라든지 닫았을 때 이 차폐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뭐 기존의 비슷한 동급의 다른 브랜드 차량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는 생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좀 제가 보기에는 디자이너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겉모습보다는 조금 더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걸 더 마음껏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정돈된 느낌은 덜합니다. 근데 한 세대 전 BYD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실내 소재 품질이나 촉감 이런 것들은 정말 놀랍도록 개선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굉장히 개성 넘치죠. 그래서 이 문 열 때는 이렇게 당겨서 걸쇠를 풀고 뭐 밀거나 당기는 방식이고, 여기는 또 이렇게 스트링을 해놨습니다.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겉모습 디자인이랑 좀 제가 봤을 땐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뭐
좀 장식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느낌은 실은 이제 요 도어 트림뿐만이 아니라 송풍구 디자인에서도 이어지는데요. 기능보다는 좀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거를 좀 더 강조를 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있고 USB A와 C 슬롯이 있고, 하지만 뒷좌석 뭐 열선이나 통풍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일단은 뭐 그 가죽을 씌웠고 밝은색 형광색으로 파이핑을 둘러서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쿠션감도 괜찮고 시트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이 일체형이거든요. 이렇게 헤드레스트와 시트, 등받이가 일체형이어서 실은 뭐 약간 포르쉐나 스포츠카 같은 이런 느낌 드는데,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머리 받침 조정이나 내 몸에 딱 맞추는 데 있어서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는 원하는 만큼 조절이 안 된다는 그런 불만 사항들도 좀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도어 역시 뒷도어처럼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 테마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약간 그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뭐 송풍구거든요. 바람 보내는 데인데 좌우로 핀을 조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람 양을 조절하고 높낮이랑 같이 하다 나중에 막혀버리는 구조인데 별거 아닌 거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었나? 이건 뭐 이제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뭐 제 느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보게 되면 요 앞에 이제 조그만 화면이 있습니다. 한 5인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 림안에 완벽하게 가리지 않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좀 사이즈에 제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디자인이 막 눌리고 펴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디자인이 되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많긴 하지만 요 하나하나 품질은 정말 괜찮습니다. 네, 아토3의 트렁크를 보고 계십니다. 전동식으로 여닫을 수가 있고요. 너비는 좀 타이트한 편인데 요 벽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위아래 공간도 넉넉하고 요 밑에도 커버를 들쳐 올리면은 안쪽에도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이 440리터고 폴딩했을 때 최대 1340리터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 일부 매체에서는 트렁크 공간이 좀 좁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보긴 했었는데요. 이 급의 차를 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크게 밑돌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없습니다. 트렁크는 없는데 또 요즘 전기차들과 다르게 본이 또 열 수가 있습니다. 못 여는 전기차들도 많이 있잖아요. 열 수가 있고 딱 엔진이 있을 자리에 엔진이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전기차 플랫폼이긴 하지만 PHEV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확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엔진이 없지만 뭐 냉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열면 또 제법 소리는 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남는데 글쎄요, 왜 여기다 뭐 이렇게 수납 공간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깝긴 하네요. 이 공간 이만큼을 비운 채로 다녀야 되니까. 아토3 차체 길이와 너비 높이는 4455, 1875, 1615mm입니다. 경쟁 모델로 손꼽히는 기아 니로 EV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너비가 한 5cm 정도 더 넓습니다. 그리고 공기저항 계수는 0.29라고 하는데 디자인을 보게 되면 문한 곳 없이 공기저항 계수 굉장히 신경 써서 다듬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60.48kW시고요. 전기 모터는 150kW의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이고요. 마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200마력을 살짝 웃돌고 최대 토크는 31.6kgm 정도 됩니다. 배터리가 기존에 국내 판매 중인 많은 전기차와 달리 LFP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타입이라고 해서 정말 셀을 칼날처럼 얇게 만들어서 겹겹이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서 공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은 이 차가 데뷔가 2022년이거든요. 지난해 부분 변경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에이징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2022년 기준으로 유로엔캡에서 별 5개 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3의 플랫폼은 BYD의 E 플랫폼 3.0입니다. 그 3.0이라는 숫자가 암시를 하듯이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플랫폼 역시 요즘 많이 나오는 모듈형 플랫폼처럼 굉장히 다양한 차급과 사이즈를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까지 역급 모델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BYD의 아토3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체 칼럼도 여러 번 기고를 하셨던 박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박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정규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 관련돼 가지고 글 적고 기업 자문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은 대중한테 이렇게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였다 보니까는 저는 좀 저희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그 BYD는 우리나라 진출 뭐 미디어 투어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갔다 오셨잖아요. 예, 23년도 정도에 BYD가 어떤 회사인지를 조금 연구하려고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BYD 가셨을 때도 이미 뭐 BYD는 주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먼 얘기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좀 주요 해외 시작은 2022년부터 아토3 같은 경우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이제 한국 진출이 예정돼 있었고 본사에서도 이미 다 그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태였겠네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BYD가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올해가 BYD 창립 30주년이에요. 아, 올해가 1995년에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올해가 3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같은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YD가 처음에 진출했을 때가 뭐 동남아시아도 진출했고 일본도 진출했고 나머지 BYD 이제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BYD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 본인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왕샴푸 회장에? 예, 그렇죠. 30주년을 이벤트 할 수 있는 그 큰 어떤 마일드스톤 같은 것 중에서 하나가 한국의 진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 벌써 7, 8년 됐는데 그때 중국에서 해마다 하던 글로벌 오토모티브 포럼 행사를 이제 한국에서 좀 초대를 받아갖고 한 몇 년 동안 충칭에서 했었거든요. 참석을 할 뭐 기회가 있었는데요. 충칭에 있는 자동차 회사 연구소를 그 견학을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안 자동차를 갔었는데 그때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가 아마 한 2016년 뭐 17년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연구개발센터 안에 현대차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마크만 까만색 테이프로 붙여놓고 거기서 현대차를 뜯어보고 연구하는 기능을 되게 주된 그 일인 것 같았어요. 가서 보니까는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측정하는 측정실 안에도 현대차가 있고 저기도 현대차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엠블럼만 딱 가려는데 누가 봐도 소나타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 롤모델이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 칼럼에도 쓰셨지만 중국 자동차 업계 롤모델이 현대차에서 테슬라로 좀 바뀌면서 어떤 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쓰셨던데 아무래도 그거는 추정인데요. 네.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는 현대자동차가 모델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심플하고 배우기 쉬운 회사의 차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합작 기업들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술적인 축적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잘 안 됐는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중국 정부, 중국 기업들은 저거를 배워야 되겠다로 판도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월간조선에 25년 1월 달에 그 관련되는 중국의 폭속발적인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글을 조금 적었는데요. 중국 제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디지털화가 되면서 빨리 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디지털화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아날로그 산업에서는 경험적인 축적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대표적인 게 엔진이잖아요. 근데 모터가 되면은 디지털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터가 되면은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도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가면서 굉장히 쉽게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테슬라의 기술 전개하고 중국의 기술 전개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테슬라가 하는 거에 거의 모든 활동들을 1년 후에 거의 다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테슬라가 뭘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뭔가를 시도를 해요. 중국에서는. 그 내용들은 제가 그 월간조선에 1월호에 제가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적어놨고 최근에는 보니까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그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번에 광저우 모터쇼에서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로 뭔가 하나를 전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의견의 차이를 두고 거의 대부분 다 따라 시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앞서가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앞부분에서도 뭐 클라우드 컴퓨터, 뭐 인터넷 자동차라는 용어를 중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게 보니까는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같은 거를 처음 시작하니까 그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해서 한 1년 후에 자동차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뭐 그런 작업들을 다 하나씩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후 정도에 다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테슬라의 샹하이 그 기가 팩토리 운영이 그런 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도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맥이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썼거든요. 네. 내가 쓴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에 있는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데요. 탕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일본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산업 전문가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컬럼이라든지 책을 많이 적었는데 그분이 적은 책을 쭉 살펴보니까는 테슬라가 매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제가 월간조선에다 적었던 거고요. 확실히 매기 효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에 테슬라 공장을 이렇게 유치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위치를 보면은 자유무역 항구에다가 위치가 있어요. 네. 테슬라 공장이. 그리고 처음으로 100% 지분을 갖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는 반드시 공장을 만들 때 외국 회사하고 중국 회사가 50대 50으로 했어야 됐는데 테슬라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는데 테슬라를 처음으로 그거를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국도 가만히 보면은 전기차라고 해서 그렇게 차가 많이 팔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들어오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전기차 플러스 사실은 스마트한 차잖아요. 네. 그 스마트한 차라는 기능이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전기차라는 이 장르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상하이 공장이 그 기폭제가 된 거거든요. 철저하게 매기 효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백그라운드를 저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계공학을 전공하시고 석사, 박사까지 했습니다. 아 박사까지. 박사는 그러면은 그 정밀 그 정밀공학인데 뭐 정밀공학.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 예, 예. 공부 진짜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고 기아차에 예. 네네 하셨고 나중에 또 현대차에서 여러 가지 롤을 하셨지만 교수님께서는 기아차 계실 때 전문 분야가 MVH 소음 MVH. 진동이었거든요. 이렇게 적임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그 차량 타면서 매일 차 분해 조립하고 네. 주행장에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뭐 그랬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그 차를 시승을 해보는데요. 오늘 엔지니어로서의 그 의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특히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엔진 내연기관차랑 비교를 할 때는 전기차는 시작점이 다르죠.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다. 그 소리라는 게 큰 소리가 나면 큰 소리에 함몰돼 가지고 다른 소리들이 안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마스킹 효과라 그러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또 전기차 나름의 소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음압 레벨은 낮기는 낮지만은 또 전기차 나름의 소리가 아마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오히려 또 다른 형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가령 이 윈드 노이즈 같은 것들. 과거 같으면 엔진 소리가 크기 때문에 윈드 노이즈가 잘 안 들렸다면 윈드 노이즈라든지 로드 노이즈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기차 타면서 특히 이 사이드 미러가 바람 가르는 소리를 더 생생하게 듣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듣는 소리의 스타일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죠. 뭐 뿐만 아니라 진동도 그렇고 스타일이 다른 진동이겠네요. 그죠. 지금 뒤쪽 소리가 그냥 웅 하고 약간 로드 노이즈가 많이 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차가. 뒤쪽 소리라는 건 이제 뒤쪽 공간에서 그죠, 이쪽으로 그죠. 앞쪽으로 향해서 예. 뿜어져 나오는 그런 소음. 예. 타이어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평소 때 듣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듣는 소리하고는 약간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기모터 출력이 150kW라고 하는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크게 뭐 이렇게 힘 부족은 모르겠어요. 제가 타다 보면은. 예. 핸들링은 어떻게 느껴요? 지금 이 차? 핸들링이요. 예. 저는 이게 차가 좋아지다 보면은 되게 좋은 차가 있고 괜찮은 차랑 예. 되게 좋은 차의 사이가 예. 간격이 넓지는 않은데 이게 좁히기가 되게 힘든 격차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아토3는 보통인 차에서 조금 좋은 차 쪽으로 가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얘가 또 한번 뭐 모델 체인지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예. 아쉬운 부분은 운전대 조작할 때 중간 영역이 약간 좀 뭐랄까 허술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 부분 중간에 이 센터 부분의 느낌이 좀 비어 있는 느낌이어서 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운전대가 흐르면서 차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바로바로 움직임이 반영이 되면 운전대를 이렇게 조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핸들링에 대해서 조금 글쎄요. 약간 신경 써야 돼.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적당할 정도긴 네, 적당한 하지만은 정도.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한 초반 20% 정도는 뭐 밟으나마는 아무 변화가 없는 이런 주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좋게 해석하면은 그냥 뭐 신경 곤두세우고 운전 안 해도 되는 적당한 유격이 있다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유격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약간 좋은 차, 되게 좋은 차로 가기 위한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BYD 차량은 물론 차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가령 음성으로 여러 가지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가령 하이 BYD 창문 반만 열어줘. 하이 BYD. 이게 지금 속도를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열어야 되냐고 물어보네. 열어주네요. 결국은. 그렇죠. 속도하고도 관련되는 모양인데 한 번 더 물어봤나요? 이게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말풍선으로. 정말 네. 정말 네, 정말 정말 열까요? 빠르게 아. 달리고 있는데. 하이 BYD 이제 창문 닫아줘. 알아듣네요. 이런 것들이 BYD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높은 그레이드의 차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성 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한자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 글자 입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음성으로 그냥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것 가지고 막바로 보내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대부분 이렇게 음성으로 다 조절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본도 이렇게 문자 입력이 좀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 일본은 네. 그 까다로워 가지고요. 네. 운전할 때 이렇게 세팅을 네. 잘 못하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네. 출발하기 전에 미리 세팅하고 가도록. 그 일본의 문화는 또 달라가지고. 일본은 음성 인식으로 빨리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럼 그냥 출발 전에 안전하게 하고 출발해라. 하고 출발하고 중간에는 맞아, 뭐 토요타 렉서스가 안 먹잖아요. 내비게이션 중간에. 중간에는 뭐 건드리는 걸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또 다른 문화잖아요. 그쪽은. 그러네요. 중국은 그건 상관없다 정도의 문화고. 중국 가서 이 BYD 타니까는 뭐 영화도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MVH에서 H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제일 적당한가요? 글쎄요. 하시니스? 잘 모르겠어요. 거칠어? 거칠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말로 해야 될지. 예. 그래도 어쨌든 그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면서 예. 목표점은 명확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NVH 각 항목에서 도달해야 될 목표점. 그런 건 있죠. 그럼 예. H 항목에 해당하는 거는 H는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진동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뭐 각 RPM별로 어느 정도의 소음 레벨이 있는지, 네. 정지 상태에서의 아이들 진동이 얼마인지, 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변속 효과가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은 쭉 있었거든요. H는 주로 지금 왼쪽 바닥 보면은 약간 투들투들 하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 나오는 소리들이거든요. 여기서 출발할 때 속도 한번 네네. 한번 내볼게요. 제가 내려야 한 0.5초는 단축될 텐데.
나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세팅은 안 돼 네, 있네요. 네.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 그렇죠.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느낌을 네. 그대로 살린 뭐 그 정도로 그렇죠. 세팅이 돼 있죠. 사실 그 엔진차 때는 그 7초대의 가속력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잖아요. 그 예. 대중차에서. 교수님 근무하실 때 아마 그때 양산차 중에 기아 모델 중에 저는 없지 않았나요? 그때 7초 때? 저 크레도스를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레도스 MVH를 했는데요. 네. 그때 아마 대략 한 10초 정도 그때 프라이드 초반? 나오고 세피아 나오고 네. 스포티지 나오고 이제 크레도스 나왔을 때 아... 했었거든요. 음... 그래도 MVH도 꽤 좋은 것 같아요.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되게 놀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타보니까 요거보다 그레이드가 더 높으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그 얼마 전에 또 비아디에서 PHEV겠죠? PHEV 2100km 가는 차 그래요? 네, 발표했더라고요. BYD가 엔진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음. 그 BYD를 전기차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BYD 엔진 개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아디 엔진의 뿌리는 예전에 처음에 인수했던 그 뭐 칭찬 자동차인가 거기서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네. BYD의 왕슈암프가 네. 굉장히 토요타 매니아거든요. 일본 기술자들 많이 뽑아가서 엔진에 지금 투입돼 있을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엔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엔진을 꾸준히 하고 있죠. 오히려 어느 아. 순간부터는 PHEV가 오히려 조금씩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토요타랑 가시적인 합작 관계가 있나요? 합작 관계는 지금 도요타하고 BYD하고 BTET라고 해서 기술 개발 회사를 서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BYD 연구소에 가면 한 100명 이상일 것 같은데요. 도요타 사람들이 BYD에 들어가 있어요. 핑산에 있는 연구소에 가면은 도요타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협업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요타가 중국에서 만드는 전기차의 큰 형태는 BYD에서 많이 들고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BYD 아토3와 함께한 지 이제 사흘째입니다. 3일째. 뭐 어제도 추웠지만 오늘 지금 현재 외부 기온이 영하 8도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도 좀 불고 있어서 실제 체감 기온은 뭐 영하 10도 밑으로 느껴지는 아주 추운 날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충전소에서 급속 충전으로 충전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는 배터리 잔량은 45%가 남았고 주행 가능 거리는 144km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에게는 여러모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기온도 상당히 낮고 아토3를 지금 한 3일째 타면서 느낀 거는 내 승차감 굉장히 편안하고요. 특히 국산차를 오랫동안 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낯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승차감도 우리나라의 이런 노면에 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뭐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도로 총연장이 세계 1위입니다. 17만 7천 킬로인데 그것도 2023년 11월 기준인데 해마다 뭐 만 단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엄청난 대륙을 뻗은 다양한 노면을 감안을 한 그런 세팅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글로벌 시장도 겨냥을 했겠지만요. 그리고 스티어링 감각도 무난하지 않고 정말 그냥 국산차라는 정의도 사실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타던 국산차, 오래된 국산차 한 뭐 15년 타던 국산차에서 이참에 그럼 전기차로 한번 넘어와 보자 해서 넘어왔을 때 위화감을 느낄 수 없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는 이제 아토3의 엑스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좀 따로 노는 것 같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엑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은 각각의 다른 팀이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를테면 익스테리어 디자인 AB 안이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 AB 안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그 네 가지 안을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지를 두고 또 심사숙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요 똑같은 외형에 또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조금 사연을 알고 나니까 더 재밌네요. 실내 디자인의 테마는 피트니스와 뮤직입니다. 암레스트는 약간 트레드밀, 러닝머신의 그 발판을 형상화했다고 하고 이 도어 손잡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악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보조기구의 작동 느낌을, 작동 방식을 차용을 해서 만든 스타일이고요. 사물함에 묶어놓은 스트링은 기타죠. 말 그대로 뮤직이니까. 그리고 어제 저도 이 송풍구를 보면서 약간 CD 케이스
혹은 뭐 LP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CD 같은 거 골라서 이렇게 꽂아주고 하는 수납하는 그런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엑스테리어가 되게 검증된 크게 모나지 않는 요소로 무난함으로 승부를 한다면은 인테리어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아주 펑키합니다. 젊고 펑키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굉장히 이렇게 끌어내린 덕분에 시야가 굉장히 답답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A필러와 사이드미러 크기가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야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셋 포지션이 조금 높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시야를 좀 더 시원하게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굽이기를 달리면서 이 스티어링의 중심 감각이 좀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좀 반복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차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평가의 기준은 가장 최신형 모델의 또 가장 완성도가 높은 모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 누가 이렇게 차를 탔을 때 이상하다, 불편하다 그 정도의 느낌을 주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거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어 성능에 대해서는 특히 이거는 뭐 해외 매체 평가를 기준 삼을 수가 없는 게 출시 국가마다 타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에는 한국 타이어 이온을 끼고 있고 일본 시장엔 또 컨티넨탈 타이어를 끼고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그 노면 온도가 차가운 상태인 걸 감안하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또 뭐 굉장히 격한 코스를 달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운전하는 데 있어서 타이어로 인한 불편함이나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뭐 가속의 특성이라든지 또 중저속에서의 소음 진동 같은 기존에는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 평가 항목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를 일반적인 이런 패턴으로 운전할 때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이런 불편함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죠. 그리고 전기 모터답게 초반 토크가 아주 강력해서 힘 부족을 느낄 타이밍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략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좀 크게 들어오는 거는 사이드 미러가 바람을 헤치고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BYD 아토3를 타면서 느낀 거는 전반적인 완성도는 그 가격대의 동급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 흠잡을 모난 데 없이 골고루 평균 점수가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과목 정도는 조금 좀 점수가 떨어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상품성을 흐트릴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뭐 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고, 차가 좋아지기 시작한 지는 더더군다나 오래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폭속 개발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똑같이 올라오진 못하고 좀 삐죽삐죽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토3의 뭐 이를테면 아쉬운 점이라면 스티어링 감각의 뭐 미묘한 차이, 정말 민감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계통의 회생제동이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겠는데 좀 뜨뜻미지근한 회생제동, 그 다음 브레이크 페달 조작의 초반에 약간 한 20% 정도의 허당 유격, ADAS 기능에서 차간거리 유지는 잘 되는데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그 기능이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극복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드웨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크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정말 평균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충분히 검토 대상으로 삼아도 좋을 만한 차종이고, 정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라면은 꼭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지금 BYD 충전 거리가 상온에서 한국에서 321km, 또 저온에서 308km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온 성능도 거의 상온 성능의 90%대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의 충전 환경이 둘 중에 한 곳이라도 있다면은 수도권 출퇴근하면서 타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말 뛰어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당금질을 하고 단련을 받고 나온 모델답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승이었습니다.
BYD 아토3 시승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전시장 가서 꼭 한번 타보세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니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차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